이에 따라 못든 자산은 계몰에게 남깁니다. 각 자녀는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네? 1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유효한가요? 변호사님, 이 원장 내용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인돼서 명확히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계모한테. 자녀 여러분께는 각자 100만 원씩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78세로 세상을 떠난 김철수 씨의 빈소에 자녀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는 51살, 둘째 딸 수진 씨는 48, 막내 아들 준호 씨는 45.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총 12억 원,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그리고 상가 건물 지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재혼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계모에게 넘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각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만 남겼습니다. 세 남매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 끝에 적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 남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437년 전 아버지의 재혼 발표.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가을 김철수 씨는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박민정 씨, 당시 4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22살이나 어렸습니다. 세 남매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둘째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내 준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민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세 남매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재혼하시면 저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아버지가 그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아빠는 재혼할 거다. 2017년 12월 아버지는 박민정 씨와 재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세 남매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이후 세 남매와 아버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자녀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계모와 마주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계모 민정 씨와 둘이서만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에도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그 문자를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재혼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손주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2명, 딸에게 2명, 막내 아들에게 1명. 하지만 아버지는 손주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재혼 후 손주들을 본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손주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딸 수지는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몰라. 빨리 가자.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반면 계모 민정 씨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가실까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민정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민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 만나서 행복해요. 하지만 민정 씨도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은데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자식들도 인정 안 한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민정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급히 119를 불렀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민정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큰아들 민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호는 민정 씨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정 씨가 설명하려 하자 민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을게요. 곧이어 수진과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세 남매는 민정 씨를 무시한 채 의사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재활 치료는 얼마나 해야 합니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은 민정 씨뿐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반면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올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으려 하면 자녀들은 슬쩍 피했습니다. 아버지, 손 씻고 올게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떠난 후 혼자 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애들이 왜 저러는 걸까? 민정 씨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도 바쁜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민정 씨도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6개월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말도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재활 운동을 도왔고 약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입맛을 돋웠습니다. 아버지는 민정 씨에게 점점 더 의지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퇴원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한 번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렴. 하지만 자녀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 바빠요. 다음에 올게요. 그 다음은 2달 후였습니다. 2021년 추석,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아, 추석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자. 세 남매는 각자 핑계를 댔습니다. 큰아들 민우 아버지, 저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둘째 수진 아버지,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막내 준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요. 아버지는 애원했습니다. 그럼 추석 다음 날이라도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지만 자녀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민정 씨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무슨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소?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정 씨도 동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아내 박민정에게 상속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각자 100만 원씩만 남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 반발하실 텐데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오해할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조종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민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소.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요. 하지만 아버님, 됐소. 내 결심은 확고하오. 아버지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빠의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겠지요. 왜 평생 모은 재산을 계모에게 다 주고 자식들에게는 고작 100만 원씩만 남겼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빠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알까요? 매일 밤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갔지요.
아빠는 너희가 올 날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아빠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빠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체면과 재산만 걱정했지요. 아빠가 재혼하자 너희는 아빠를 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쓰러져도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민정이는 아빠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병원 침대 옆에서 잤고 아빠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아빠는 민정이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너희에게 묻겠습니다. 너희는 아빠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한 달에 30분씩 얼굴 비추는 것이 효도였습니까? 아빠는 재산을 민정이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이가 아빠를 돌본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너희에게 100만 원씩 남긴 것은 너희가 아빠에게 보여준 사랑의 값어치입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함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아버지는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아버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민정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민정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민정 씨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아버님과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자녀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받아도 대화는 1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정 씨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2024년 10월 아버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마비였습니다. 민정 씨는 급히 119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정 씨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례식 당일에야 나타났습니다. 세 남매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불편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자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자녀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심 어린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드님, 요즘 아버님 자주 뵙지 못하셨죠? 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민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일이 바빠서요. 조문객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남매와 민정 씨 그리고 몇몇 친족들이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 박민정에게 상속한다. 둘째, 은행 예금 3억 원은 배우자 박민정에게 상속한다. 셋째, 동소재 상가 건물 지분은 배우자 박민정에게 상속한다. 넷째, 자녀 김민호, 김수진, 김준호에게는 각자 100만 원씩 상속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전 재산이 12억 원인데 우리에게는 300만 원만 준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인의 명확한 유언입니다. 둘째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예요.
막내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예요.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세 남매를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고인께서 자녀분들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편지가 읽히는 동안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큰아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째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와 공증인이 입회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는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유산은 얼마나 받았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 뭐라고요? 100만 원? 아버님 재산이 12억이라며? 아버지가 다 계모한테 줬어.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희는 아빠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했던가? 한 달에 30분씩 얼굴만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몇 번 가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고통을, 슬픔을 나는 외면했다. 둘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바빠요. 아버지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버지 못 갈 것 같아요. 핑계뿐이었다. 진짜 이유는 계모와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 수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정 씨는 6개월 동안 병원 침대 옆에서 잤다. 반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만 들렀다.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 준호는 가장 충격이 컸습니다. 준호는 평소 아버지에게 가장 냉정했습니다. 재혼을 반대할 때도 가장 강경했고 연락도 가장 안 했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보낸 손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읽지도 않고 그냥 넣어둔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잘 지내니? 아빠는 내가 보고 싶다. 준호야, 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축하한다. 건강하렴. 준호야, 아빠가 많이 아프다.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도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유산 소송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100만 원도 우리에게는 과분해. 우리가 아버지한테 보여준 게 그 정도니까. 세 남매는 민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민정 씨의 집 앞에서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정 씨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큰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께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와 민정 씨는 가끔 만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 남매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